이제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을 그냥 놔뒀다간 이 나라는 5년 내에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냄으로써 기존의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주도했던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게 된다. 현재 국제군사회의에서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어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를 뒤흔든 한국의 저력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MIT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특히나 방산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가족의 집안 자체가 군인 집안이었고 아버지는 중국 인민군 장성의 자리에까지 오르셨기에 저는 빼도 박도 못하고 꼼짝없이 군인의 진로를 택할 운명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군인이 되는 것이 무서웠고 그렇게 아버지와 협상을 한 끝에 방산 분야에서 활약하며 중국을 빛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여러 선진 기술들을 배운 뒤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저는 중국군 장성 출신의 아버지께 중국에 대한 여러 자랑스러운 면모들을 매일같이 들으며 자라왔기에 제 중국에 대한 자랑스러움은 하늘을 찌를 듯 높은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한 번은 이러한 제 중국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감정이 완전히 산산조각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바로 MIT에서 세미나가 열렸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교인 MIT답게 이러한 공학 세미나는 특히나 자주 열리고 이번 세미나에는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유명 미국 방산업체들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보내 세미나를 개최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진행된 세미나에서 미국 국방부 출신의 엘리트이자 현재 업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 법한 군사 전문가가 충격적인 연설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를 쫓아야만 하는 필연적인 숙명을 갖고 있죠. 아마 여기에 모인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산 분야로의 진로를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세계 최강의 방산 강국이 어느 국가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미국이죠. 이건 이견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명확합니다. 그러나 10년 뒤에는 어떤 국가가 세계 최강일까를 묻는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방산 전문가들이 이대로라면 미국은 한국에 의해 세계 1위의 자리를 넘겨주게 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근거로는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차이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현재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 속도를 보이며 전 세계 판도를 완전히 뒤집고 있거든요. 여기 완전히 넋이나간 표정을 짓고 있는 학생들이 꽤 많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당연합니다. 한국은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기본적인 권총조차 제조할 수 없었고 전적으로 외국 수입품에 의존하는 도저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전쟁 이후 한국 군대는 구식 소총, 탱크, 항공기를 전적으로 미국의 잉여무기에 의존할 뿐이었고 한국은 1973년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긴 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로부터 비웃음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다른 군사강국들에 비해 이미 수십 년 뒤처져 있고 가망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그냥 하던 대로 군사강국들로부터 무기 수입이나 하지 왜 구태여 방산 연구를 하며 돈을 낭비하냐 이거였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국은 결코 독자적인 첨단 군사기술을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권총 한 자루도 못 만드는 국가가 독자적인 무기를 만드는 기술력을 갖게 된 사례는 지금껏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비웃음에도 가난하고 열악한 기술력이라는 후발주자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대신 끊임없는 혁신, 전략적 파트너십, 산업 확장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이르러 한국은 방위 산업에서 자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죠. 한국은 미국 M1 에이브럼스를 기반으로 한 K1 전차를 개발했고 K200을 개발해 독자적인 장갑차 생산을 향한 첫 도약을 시작했거든요. 또한 이때 한국은 T-50 골든이글 경전투기까지 개발하며 한국은 자체 전투기까지 개발할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뜻밖의 성과에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을 흥미롭게 보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리 한국이 다른 국가의 기술력을 참조했다고 해도 이건 빨라도 너무 빠른 발전 속도였거든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그저 흥미의 단계에 그치며 한국에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왜냐하면 독자적인 방산 기술력을 갖는 것과 남이 국가를 따라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딱 10년 뒤 한국은 미친 일을 해내고 맙니다. 바로 2010년대 한국은 주요 방위 수출국으로 부상했거든요.
2012년 한국은 K9 썬더를 자체 개발하여 이를 튀르키예에 수출하는 것까지 성공시키며 세계 무기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의 FA-50 경전투기는 중동 지역 및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 국가들에 수출되게 되죠.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권총 한 자루 만들 기술력이 없는 가망 없는 국가였던 한국은 이때의 자체 기술력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수출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한국은 K2 블랙팬서라는 무지막지한 전차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블랙팬서는 몇 년 후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2020년대 한국은 글로벌 방위 강국이 되어 이제 이 나라는 단순히 떠오르는 강대국을 넘어 글로벌 방위 산업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되었거든요. 자, 다시 K2 블랙팬서 탱크로 돌아가 봅시다. 한국은 이 K2 탱크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사막 기후를 가진 국가들, 추운 기후를 가진 국가들, 평지 조건과 산악 조건 등 지형과 기후를 초월해서 어떤 국가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맞춤형 업그레이드를 실시했죠. 그 결과 한국은 독일의 레오파드2 및 미국 에이브럼스를 능가하는 최고 수준의 자체 생산 탱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러한 한국의 K2 블랙팬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탱크가 되었죠. 스텔스 기능을 갖춘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어떻고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방산 강국인 미국에서 자라와서 잘 모르겠지만 스텔스 기술은 당연한 기술이 아닙니다. 애초에 스텔스 기술 개발에 성공한 국가들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즉, 최첨단 방산 기술력을 가진 선진 국가들의 전유물이 바로 스텔스 기술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절대로 자체 무기를 생산하지 못할 것이고 기껏해야 소총 한 자루 만들까 말까 하게 될 정도의 처참한 실패를 겪게 될 거라는 대다수의 의견과는 달리 한국은 스텔스 전투기까지 개발해내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말로 대단한 점은 따로 있죠. 그건 바로 K9 썬더 자주포입니다. 이 자주포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60%를 달성하며 그야말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글로벌 자주포가 되었거든요. 한국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며 손가락질을 하던 국가들조차 한국이 만든 자주포를 국가 핵심 방위자산으로 분류한 채 한국에 제발 무기를 팔아달라며 애원하는 현재의 상황을 좀 보세요. 그만큼 한국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해낼 수 없던 업적을 결국 이뤄내버린 것입니다. 단순 수치로만 봐도 한국의 성장률은 말이 안 되는 수준임을 곧바로 알 수 있는데 2010년 14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한 한국의 방산업은 2023년 173억 달러로 10배가 넘는 성장을 기록했거든요. 여기에 한국의 방산업은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면서 2023년을 기준으로 해마다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역사상 전례 없는 미친 성장률이자 기존의 방산 강국들을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기이한 수치입니다.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기존의 방산 강국들은 불과 50년 만에 한국에 전부 역전당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한국의 성장세는 곧 미국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마저도 곧 고꾸라뜨릴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저력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반드시 공부해둬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러한 전문가의 말에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중국군 장성인 아버지의 말씀으로는 한국의 군사 기술력을 전수해준 게 바로 중국이고 한국 무기의 핵심 기술은 죄다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게 현실이므로 사실상 한국은 중국이 없으면 완전히 무너지는 형편없는 나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군사 전문가는 이러한 중국의 위대한 기술력은 쏙 빼놓고 한국 따위의 국가가 세계 최강이 될 거라니 하는 헛소리나 해대고 있다니 저는 결국 참다 못해 벌떡 일어나서 괴성을 질러버렸죠. 글쎄요, 당신은 중국을 한국으로 바꿔 부른 거 아닌가요? 곧 세계 패권을 줄 국가는 한국 따위의 국가가 아닌 바로 중국이거든요. 당신이 그렇게나 극찬한 K2 블랙팬서만 해도 핵심 기술들은 죄다 중국인이 개발한 것이고 중국산 첨단 부품을 사용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한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튼 중국은 이러한 뛰어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곧 미국을 뛰어넘을 것이고 그때가 된다면 중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국은 중국의 노예쯤으로 전락하게 되겠죠. 하지만 전문가는 제 주장에 그저 씩 웃더니 이내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학생은 딱 봐도 중국인 같은데 그렇게 중국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왜 미국으로 유학을 온 건가요? 그렇게나 자랑스러운 중국에서 행복하게 공부에 임하면 되는데 말이죠.
현재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외국인 유학생 국적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학생들은 매일같이 중국이 미국을 넘은 세계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도대체 왜 미국으로 유학을 못 와서 안달인지 도통 모르겠군요. 그리고 중국이 없으면 한국은 망할 것이고 한국 방산무기의 핵심 기술들은 죄다 중국이 개발했다고요? 이건 참 재밌는 주장이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학생과 똑같은 논리를 들이밀곤 하거든요. 마치 중국 정부 측으로부터 지령을 받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황당무계한 주장을 믿는 사람은 중국인 말고는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양국이 수출한 무기가 현재 어떤 성능과 결과를 보여줬는지만 봐도 중국의 주장은 터무니가 없는 거짓 주장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거든요. 중국이 만든 VT-4 전차를 좀 보세요. 중국은 한국을 따라 야심차게 전차를 공개했지만 중국의 방산 기술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모든 국가들은 중국의 전차를 구매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국은 적자를 보면서까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알제리에 자신들의 전차를 수출하게 되죠. 사실 알제리가 중국산 전차를 수입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발전을 위해 투자가 필요하고 이 말은 자신들이 강력하고 믿을 만한 국가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줘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는 말과 다름이 없거든요. 결국 알제리는 아프리카 패권국으로 발돋움하고 여러 해외 투자를 받기 위해 전 세계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군사 퍼레이드를 벌였는데요. 하지만 퍼레이드가 시작하자마자 중국에서 사들인 VT-4가 말썽이었죠. 외국 고위 인사들 앞에서 2대의 VT-4 탱크가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서 버렸거든요. 결국 멈춘 탱크는 재가동되지 않았고 군인들은 퍼레이드장에서 탱크를 손으로 밀어내는 그야말로 완전히 개망신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알제리는 국제 투자자들로부터의 신뢰도를 얻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고 해외 투자권도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VT-4의 중국산 엔진은 북아프리카 조건에서 계속 과열되어 멈춰버렸고 VT-4는 한국의 K2 전차가 극한의 사막 조건에서도 5km 이상의 목표물에 도달하는 것에 비해 2km의 거리에서도 정확하게 발사되지 못해 명목적인 스펙상보다도 훨씬 더 기대에 못 미치는 성능 뻥튀기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악한 기술을 가진 중국이 어떻게 유럽 전역에서 불티나게 팔리며 지형 조건과 기후를 가리지 않고 늘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는 K2 블랙팬서의 부품을 공급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것만 봐도 한국은 중국보다 기술력에 있어서 십수년은 앞서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말이에요. 물론 저는 중국인들이 왜 한국만 보면 열등감을 느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가에 사활을 걸고 시도해도 결국엔 해내지 못했던 꿈같은 업적들을 한국은 너무나도 쉽게 얻어내고 있거든요.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세계적 수준의 방위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외국 기술을 훔치며 공격적인 선전을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한국의 효율적이고 첨단 기술과 신뢰할 수 있는 방위 산업이 단 몇 년 만에 이룬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수십 년 동안 노력해서 99A형 전차와 VT-4형 전차를 개발했지만 더운 기후에서 지속적으로 과열되고 고장날 뿐이었고 결국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며 적자를 보며 동남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에 판매하는 것 외엔 도저히 구매자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K2 블랙팬서는 중국의 꿈의 고객이라던 유럽 국가인 폴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불티나게 팔리며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주력 전차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VT-4는 열악한 성능 및 성능 조작으로 인해 나토 국가들에서 구매를 아예 거부당했지만 한국의 K2 전차는 나토 소속인 폴란드를 비롯하여 나토 국가들에서만 약 2,000대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한국의 기술력으로 완전히 밀리는 상황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국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한국과의 경쟁만큼은 무조건 피하기 위해 전차가 아닌 전투기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그곳은 곧 지옥과 다름없다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결국 중국은 역시 수십 년의 노력 끝에 미국의 F-22 랩터를 그대로 베껴서 출시한 제-20 스텔스 전투기를 내놓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자체 개발했다던 스텔스 기술은 너무 불안정해서 도저히 스텔스 기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고 한국은 이미 1990년대에 개발에 성공했던 제트 엔진을 아직까지도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생산할 수가 없었기에 여전히 러시아산 엔진에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반쪽짜리도 못 되는 중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국가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고 중국은 이 전투기도 전부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며
적자를 통해 동남아 국가들에 판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KF-21 보라매는 출시 즉시 글로벌적인 관심을 받으며 상당한 매출을 올렸는데요. 한국의 KF-21 보라매 스텔스 전투기는 우수한 AESA 레이더, 서부 항공 전자장치, 그리고 모듈식 무기 시스템을 사용하여 중국산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신뢰할 수 있었거든요. 결국 중국이 구매자를 구걸하는 동안 한국은 폴란드와 UAE 등의 국가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며 이미 대기자 명단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육군 및 공군 전력 사업에서 한국 때문에 완전히 물을 먹게 된 중국의 다음 행보는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남은 해군이죠. 사실 중국은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는 꽤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육군 및 해군력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이는 나라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당시만 해도 한국은 해군력에 관해서 유명한 국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중국은 한국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육군 및 공군 방산 기술력도 이들의 해군력처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름조차 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그저 특유의 말도 안 되는 기술 발전 속도로 단숨에 세계 방산 기술력 최강국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거였거든요. 결국 중국은 이번에도 한국에 의해 완전히 격침을 당하고 맙니다. 중국은 디젤 전기 잠수함을 개발해 태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에 구매를 할 것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엔 동남아 국가들 모두 중국 무기 수입을 거절했고 파키스탄은 중국 잠수함을 받았지만 지속적인 유지보수 문제와 약한 수중 내구성 때문에 곧바로 결정을 후회하며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한 잠수함을 전력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이번에도 해군 방산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분명 당시만 해도 한국의 해군력은 유명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결국 또다시 기적을 만들어냈거든요. 한국이 개발한 KSS-3 공격 잠수함은 나토와 중동이 선택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KSS-3 잠수함은 세계 최고의 비핵 잠수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한국 모델이 더 나은 스텔스, 더 긴 내구성, 그리고 우수한 어뢰를 가지고 있다며 중국보다 한국의 잠수함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최신형 잠수함은 나토 표준 시스템과 최신 공기 독립 추진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조차도 한국 잠수함을 선택하는 추세죠. 즉, 중국이 그렇게나 꿈처럼 여겨오던 유럽 국가로의 무기 수출을 한국은 마치 누워서 떡 먹기 수준으로 너무나도 쉽게 해버리니 중국은 무슨 수를 써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한국에 대한 열등감에 빠져 결국 없는 말까지 지어내며 한국을 음해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제대로 된 성공이라곤 해본 적도 없는 중국이 성공의 DNA를 가지고 있는 한국을 이기기란 앞으로도 불가능할 전망이고 중국에 더욱 발전하기 위해 겸허히 배우기보단 남을 깎아내리고 험담을 하며 끌어내리기만 하려고 하는 고약한 태도를 보건대 중국은 100년이 지나도 한국의 발 아래에서 허우적대기만 할 것 같군요. 저는 전문가의 말에 완전히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긴 싫었지만 전문가의 논리는 중국군 장성이셨던 아버지의 논리까지도 완전히 깨부술 만큼 탄탄했고 저는 도저히 반박을 할 여지조차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자존심이 땅을 뚫고 지하실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수모는 언젠간 반드시 갚겠다는 다짐을 하며 화를 사귈 뿐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기회는 얼마 안가 제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버지가 제게 일감 하나를 소개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아버지는 제게 중국의 국방일보의 시를 한국의 후진적이고 형편없는 사진을 촬영해오라는 말씀을 건네셨거든요. 사실 중국의 공영방송이나 뉴스, 신문, 국방일보 등 중국의 모든 곳에서는 한국의 열악하고 후진적인 면모를 게재하는 관습이 있고 많은 중국인들은 이러한 한국의 열악한 모습에 대리만족을 느끼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버지는 이러한 한국을 암묵적으로 깎아내리는 중국의 문화 때문에 제게 한국에 대한 열악한 모습을 취재해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죠. 저는 갑자기 이러한 중국인들의 행동은 전부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의 발끝만큼도 못 따라가는 데서 나온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생각났고 순간적으로 기분이 안 좋아졌지만 아무튼 이건 제가 추후 중국으로 돌아갈 때도 좋은 스펙이 될 것 같았기에 제게 있어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미나에서의 복수를 할 겸 깊은 사명감을 안고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는 분명 한국은 매우 가난하고 낙후된 국가인 줄 알았으나 직접 와본 한국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발전한 국가였고 또 물가도 상당히 비싼 국가였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곳곳에는 중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거대한 고층 빌딩이 늘어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식당에서도 중국에서에 비해 2배 이상은 되는 높은 물가를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평범한 학생들마저도 그러한 높은 물가의 음식이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는 듯 너무나도 태연하게 결제를 하고 있었기에 저는 한국은 정말로 중국보다 훨씬 부유한 국가인 건가 싶어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평범한 길거리에서도 놀라운 장면은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평범한 도로에는 각종 고급 차량들이 즐비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길거리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청결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저는 분명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나 번화가를 걸었음에도 한국은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즐비해 있는 거리마저도 놀랍도록 청결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의 번화가 거리에는 각종 주사기들과 쓰레기, 그리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노숙자들과 양냄새가 진동을 하는 무법지대의 모습이 펼쳐져 있을 뿐더러 중국은 그 더러움과 악취의 정도가 훨씬 심하고 심지어 현재 극심한 불경기를 겪고 있는 중국에는 평범한 직장인마저 월급보다 월세가 더 비싼 상황에 아예 집 구하는 것을 포기한 채로 직장 근처의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번화가에는 그러한 후진적인 모습은커녕 아예 쓰레기조차 전혀 없는 깔끔하고 안전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죠. 알고 보니 한국은 번화가를 중심으로 무인 청소 로봇을 시범 운영하는 국가였고 이러한 무인 기술 덕분에 어디에서나 극한 수준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던 거였는데요. 결국 저는 이러한 한국의 말도 안 될 정도로 뛰어난 모습에 더더욱 엄청난 열등감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단적인 모습만 보더라도 중국은 기술력과 부유함, 청결 등 모든 면에서 한국에 압도적으로 패배한 상황임을 곧바로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로 하여금 가장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숙박비였죠. 한국의 숙박비 또한 중국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이상은 비싼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저는 애초에 한국을 물가가 무척이나 저렴한 개발도상국쯤으로 생각하며 돈을 거의 챙겨오지 않았기에 저는 부득이하게 가장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숙소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저렴한 지역을 탐색하다 보니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은 바로 차이나타운이나 중국인 밀집 거주구역 근처였기 때문인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중국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강력하고 부유한 국가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가장 비싼 지역이어도 모자랄 차이나타운이 한국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일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이러한 제 의문점은 얼마 안가 곧바로 해소되게 되었죠. 바로 제가 묵게 된 중국인 밀집 거주 지역 한복판에 위치한 숙소에서 저는 중국인 주인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한국이라는 외국에서 중국인을 만나 매우 반가운 나머지 그에게 한국 비하를 시작했는데요. 원래 중국인들은 처음 만나서 친해질 때 서로에 대한 긴장을 풀기 위해 한국을 욕하면서 친해지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인 숙소 주인에게 사실 저는 한국의 약하고 후진적인 면모를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공개하기 위해 이곳에 왔고 한국인들에게 굴욕감과 패배감을 안겨다 줄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당연히 저를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중국인 숙소 주인은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런데 중국 따위가 한국을 무슨 수로 이길 건데? 그런 멍청한 주장을 하는 것을 보니 당신은 분명 한족 출신인가 보군. 나는 중국 내 소수민족 출신으로 중국의 한족 중심의 차별적인 정책들을 피해 한국으로 이주한 지 벌써 20년이 되었어. 그리고 중국이 싫어서 한국에서 살게 된 나로서 나는 중국이 감추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내 친구들과 가족들은 내게 중국의 처참한 상황에 대해 줄곧 말해주고 있거든. 자, 들어봐. 중국은 애초에 진작에 찢어졌어야 할 국가를 억지로 이어붙이고 있는 기형적인 국가야. 중국은 각기 다른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멍청한 한족놈들은 우리 소수민족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 전쟁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질 경우 우리가 너희를 도와 목숨을 걸고 싸울 거라고 생각해? 이러니까 한족이 지능이 낮다고 평가받는 거야. 우리는 이러한 혼란을 틈타 한족놈들의 등 뒤에 칼을 꽂을 것이고 우리만의 독립적인 자치 정부를 만들 거야. 즉,
중국은 한국을 침공하는 동시에 중국 본토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수민족들이 들고 일어나며 중국은 수십 개의 작은 나라들로 쪼개진다는 소리야.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단일민족으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군사 강국이야. 즉, 5천만 국민들 중 절반이 총을 다룰 줄 아는 한국인들은 전쟁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질 경우 단결된 힘으로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중국은 인구수로 한국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기형적인 국가는 실제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열악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한국을 침략하다가 역으로 중국 본토가 한국에 의해 점령당하는 수모를 겪고 말 거야. 그리고 안 그래도 한족놈들은 한국 내에서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다녀서 우리 같은 소수민족들까지 중국인으로 함께 묶여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한족놈들은 남이 나라에서까지 최악의 수준 낮은 행동을 하며 남들에게 피해를 줄 거면 대체 한국에 왜 온 거야? 한족놈들은 제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중국으로 다시 꺼져서 다시는 외국으로 기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그의 말에 완전히 어리 빠질 뿐이었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아무리 14억이라고 해도 실제 상황에서는 인구만큼의 온전한 실력을 보여줄 수 없다니 이건 정말 예상치도 못한 변수였거든요. 그러나 저는 자존심이 너무나도 상한 나머지 어떻게든 이번 말싸움에서는 이겨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일전에 수많은 학생들이 모인 세미나에서도 완전히 망신살을 구겼는데 이번에도 중국의 명예를 드높이지 못한다면 도저히 자랑스러운 중국인으로서의 면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도 오합지졸인 것은 마찬가지일 거라며 제 아버지는 중국군 장성인데 분명 아버지께서는 돈이 없어서 비비탄 총으로 사격 연습을 하는 한국군 병사들의 모습과 한국인들은 겁쟁이라 군대에 가서도 매일같이 다 찢어진 막사 안에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부짖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하지만 숙소 주인은 이에 동요하기는커녕 그저 헛웃음만을 짓는 도저히 이해 못할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경악을 금치 못할 대답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한족놈들은 죄다 바보라는 거야. 그런 초등학생도 안 믿을 법한 말을 고지고대로 믿다니 아무래도 한족놈들은 정보를 분별해서 듣는 능력이 아예 없는 멍청이들일 뿐인 것 같네. 오히려 방산비리 때문에 군 간부라는 놈들이 총알이란 총알은 죄다 녹여서 판매하는 게 중국군의 현실이고 심지어 이들은 총이나 각종 무기들까지 죄다 아프리카 반군 등에 팔아넘겨서 제대로 된 총 한 자루조차 없는 중국군 병사들은 나무로 만든 가짜 총으로 입에서 소리를 내며 사격 훈련을 하는 게 다며 각종 첨단 무기 내부에 있는 최첨단 칩들도 죄다 팔아버려서 현재 중국 군대에 배치되어 있는 탱크나 전투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하던 무기들보다 훨씬 조악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해. 이런 유사국가에서 뭘 어쩌고 어째? 그리고 한국인들이 겁쟁이라고. 내가 뭘 몰라서 하는 말 같은데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준비된 사람들이고 만약 중국이 경거망동을 하기라도 하면 30분도 안 되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침략자를 빠르게 격퇴할 무시무시한 국가야. 그러면서 그는 벙쪄있는 제게 웬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의 한 공영방송사에서 한국 번화가에서 대대급의 병력을 구축하는데 얼마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테스트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인구가 900만 명이 넘는 서울은 훈련된 예비군 100만 명 이상을 단 1시간 만에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다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시청하게 된 영상은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할 충격적인 장면들을 송출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이러한 신속하게 예비군들을 동원하는 능력은 연례 예비군 훈련에서 입증된 상태였고 전 세계의 군 관측통들조차 한국의 이러한 신속한 예비군 동원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경악의 반응을 보였거든요. 특히나 한국의 비상 상황을 가정한 실험에서 한국은 번화가의 도시 거리에서 단 몇 분 만에 대대 규모의 거대한 병력을 효과적으로 집결시켜버렸는데요. 방송사 측이 확성기로 예비군 및 현역 출신들에게 협조를 구하자 번화가 내에 있던 수많은 각기 다른 전문 보직을 갖고 있던 한국인 예비군 및 현역들은 그 즉시 신속하게 집결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먼저 삼성전자 직원으로 밝혀진 평범한 직장인 옷차림의 30대 초반 남성이 웃음 반진집 안으로 본능적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며 빠르게 다가왔고 자신은 육군 보병 출신이라며 자신의 특기까지 밝혔는데요. 저는 이렇듯 지극히 평범한 외관을 가진 사무직 직장인이 2년간 군대에서 복무한 군필자인 상황에 등골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징병제 국가가 아니고 길거리에서 예비군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중국이 아무리 14억 인구를 가진 국가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총을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을 정도니 실전에서는 14억 인구의 이점을 거의 살리지 못할 게 분명했죠. 하지만 한국은 이런 제게 아직 놀라기는 이르다는 듯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의 다음 부분에서는 근처에서 쇼핑을 하던 매우 앳된 얼굴의 3명의 젊은 남성이 서둘러 찾아왔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군대에서 각자 통신 및 물류 전문가로 복무했고 현재는 복학한 대학생이라고 밝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평범한 대학생마저 군대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예비 전투요원이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웠던 건 그와 거의 동시에 음식을 배달하던 배달기사 2명이 도착하여 오토바이를 도로변에 재빨리 주차하고 자신들은 전직 포병 부대원임을 알렸다는 거였는데요.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길거리에서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예비 전투요원이었고 이건 한국은 적국이라고 생각했던 제게 정말 소름마저 돋을 정도로 크나큰 두려움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삼겹살 식당에서는 주인처럼 보이는 웬 아저씨가 요리 집게를 들고 나오더니 자신은 공병대대에서 상사로 전역한 군 간부 출신이라고 주장하지를 않나 커피 하나를 쥐고 길거리를 거닐던 정말 그 누구보다 평범하게만 보였던 배불뚝이 아저씨는 자신을 외과 의사라고 밝힌 뒤 군대에서 의무관으로 복무했다며 씩 웃어 보이기도 했기에 저는 이젠 놀라기도 지쳐 그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일선 도시에서 며칠간 수소문해도 절대로 구할 수 없는 특수한 보직들조차 한국에서는 그저 번화가에서 소리 한번 지른 것만으로 모집할 수 있었는데요. 분명 영상 속에서는 예비군들을 소집한 지 1분도 안 됐음에도 커피숍에서 여유를 즐기던 아저씨 2명이 나와 충격적인 자기소개를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전직 공군 F-16 조종사이자 현재는 대한항공에서 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젊은 현역 친구들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뒤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제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다시 조종관을 잡을 것입니다. 전 현역 조종사예요. 한국에는 수많은 우수한 파일럿들이 즐비해 있고 한국 공군에는 각종 시뮬레이션 훈련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기에 아무리 예비군이나 민방위더라도 빠르게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죠. 물론 새로운 전문 인력을 훈련시키기에도 한국 공군만큼 좋은 환경을 가진 군대도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즉, 실전 상황에 돌입한다면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모습으로 적을 격퇴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조종사를 평범한 길거리에서 찾을 수 있는 국가라니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인가? 중국에서는 전투기 조종사는커녕 차량 운전병 출신의 예비군 인력조차 쉽게 찾을 수 없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차원이 다른 실전성을 가진 무시무시한 국가였고 특히나 그렇게 예비군 및 민방위 출신들을 모집한 지 5분이 지났을 때는 여러 양복 차림의 평범한 직장인들, IT 프로그래머, 카페 바리스타, 학생, 물류기사, 휴가를 나온 현역 병사, 심지어 패션 복장을 한 TV 드라마 제작자까지 다양한 직종의 전직 군인 수백 명이 번화가에 자발적으로 모여 길거리를 가득 메웠는데요. 특히나 이들은 아직까지도 각자의 군계급, 부대, 특기 등을 빠르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이는 한국은 유사시에 전투 요원들이 필요한 곳으로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저는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모습에 완전히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얼빠진 모습에 소수민족 출신의 숙소 직원은 저를 비웃듯이 속삭이기 시작했죠. 중국에서 이러한 전투요원을 구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지? 당신 말대로 인구 14억의 중국인들이니까 어림잡아봐도 한국보다 28배나 인구수가 많은 중국은 한국보다 28배나 빠르게 예비 전투요원들을 모집할 수 있겠지? 뭐, 당신의 표정을 보니 당신도 중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과 같은 신속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나 보군. 중국에서는 예비군 부대를 조직하는 데만 해도 몇 주에서 몇 달의 계획, 서류 작성, 전화, 이메일이 필요하고 중국 군대는 애초에 전산화조차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에 겁쟁이 중국인들은 대다수가 소집 명령에 응하지 않고 다들 도망가 버리고 말 거야. 하지만 당신이 보기에 한국은 어때? 모든 신체 건강한 한국인은 2년 동안 복무한 후 몇 년 동안 예비군 훈련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민방위 훈련까지 받으며 계속해서 실전성을 갈고 닦고 있어. 이는 한국은 아무리 일상생활로 바쁘더라도 수백만 명의 훈련된 군인을 언제 어디서나 즉시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저기 지나가는 안경을 쓴 약해 보이는 한국 아저씨를 좀 봐.
당신은 저 한국인을 보고 분명 총 한 번 쏴본 적 없는 약골이라고 무시할 테지만 저 한국인은 십수년 전에 군대에서 밥 먹듯이 특등사수를 기록한 만발의 저격병일 수도 있고 저기 보이는 앳돼 보이는 학생들 또한 전부 2년 동안 중국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 중국은 한국을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거야. 한국에서 모든 민간인은 저마다의 숨기고 있는 특기가 존재하고 이러한 그들의 2년간 갈고 닦은 특기는 유사시에 적군을 순식간에 괴멸시킬 거거든. 솔직히 내 국적은 분명 중국이긴 하지만 나는 항상 한국을 응원하고 있어. 만약 중국이 미친 짓을 감행할 경우 한국은 분명 중국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고 나와 내 소수민족 동료들은 곧바로 한국을 도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들고 일어날 거거든.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라는 나라도 이제 끝이고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겠지. 결국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눈물까지 줄줄 흐른 채 그대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 정도로 강력한 나라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고 또 그의 말에는 도저히 반박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 제출할 만한 한국의 유약한 면모도 도저히 포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군대에서 고된 훈련을 마친 한국 남성들이 두려워서 한국인들의 눈조차 제대로 못 마주친 채 눈을 항상 내리깔고 다녔기에 저는 자신만만한 채 도착한 한국에서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여주며 미국으로 다시 도망가는 수밖에 없었죠. 정말로 저는 중국이 괜한 경거망동을 한 나머지 한국만큼은 건드리는 일이 없도록 간절하게 비는 중이고 한국을 건드렸다간 어떤 나라든 괴멸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두려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이제 한국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한국은 미국마저 집어삼키며 전 세계를 발 아래에 두게 될 것입니다. 유럽을 이미 먹어치운 한국은 세계 제패의 팔부 능선을 이미 넘어버린 상황이라고요. 현재 미국 국방참모회의에서 한국 관련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어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인들을 완전히 겁먹게 만든 회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존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미국 출신이지만 중국에 더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중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제 부모님은 모두 중국인이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으로 귀화를 하셨고 그렇게 저는 미국에서 나고 자라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부모님은 저는 중국인의 피를 물려받은 중국의 아들이므로 언젠가는 중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강조하셨거든요.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는 중국이 그렇게나 자랑스러운 국가라면 도대체 부모님은 왜 조국을 저버리고 미국에 정착한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긴 했지만 아무튼 저는 중국 출신의 부모님과 중국계 및 중국인 친구들과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이들의 중화 사상에 세뇌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제게 군인이라는 직업을 강력하게 추천해 주시며 제가 어떤 국가에서 자라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고 또 혹여라도 제가 추후에 중국을 선택하게 된다고 해도 미군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들을 중국에 그대로 전해줄 수 있으므로 제게 있어선 여러모로 군인이 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레 장교로서 미군에서 복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중요 참모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물론 제겐 발언권은 없었으나 이건 제 추후 진급에도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된 참모회의에서 저는 곧바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백악관에서 파견된 군사 전문가는 미국의 추후 방산 분야의 전망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며 그 이유를 한국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다소 황당한 논리를 내놓았거든요. 그는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고 향후 미국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방산 강국이니 절대로 만만하게 봐서 안 된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는 한국은 이미 프랑스와 독일 같은 기존의 방산기술 강국들을 진작에 추월한 상태고 이제 한국이 미국을 넘은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분석 자료를 내밀었고 결국 회의실 내부에 있던 모두는 이러한 한국이 모든 것을 제패하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중국계로서 수많은 중국인 친구들이 있었고 이들에게 한국의 열악한 면모와 후진적인 점들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며 자라왔는데요.
저는 한국은 중국의 문화와 역사 등 모든 것을 훔쳐가는 배은망덕한 국가라고 배워왔기에 저는 이렇듯 한국이 주목을 받는 상황에 우라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언권이 없었던 저는 백악관 전문가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 싶어 새빨개진 얼굴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한국은 정말로 특별한 국가고 미국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은 강대국이라고 평가받고 있긴 하지만 이들은 그저 양으로 승부를 보거나 아직도 낙후된 기술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며 이 분야에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는 독일 또한 육군 병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일 뿐이거든요. 보세요.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독일의 해군력이 강력하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육군과 공군, 그리고 해군, 심지어 최첨단 방산 기술력과 군사 무기의 양적인 부분까지 고루 갖춘 나라입니다. 한국과 같은 육각형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 단둘일 뿐이므로 한국의 저력은 더욱 특별하다고 할 수 있죠. 한국군의 현역 및 예비군 전력은 또 어떻고요?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군사강국이라고 여겨지는 국가들 중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찾아볼 수 있나요? 당연히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필연적으로 지리적으로 적국과 맞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듯 적국과 대치해야 하는 운명을 가진 국가는 경제력 및 기술적으로 진보된 선진국이 되기에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자국의 방위에 힘을 쓰기도 바쁜데 도대체 언제 발전을 꾀한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한국은 북한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미친 국가이자 또 가장 통제가 안 되는 국가 옆에서도 성공적인 발전을 이룩한 그야말로 북한보다도 더욱 미친 국가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고 한국은 현역 병력뿐만 아니라 집중 군사훈련을 마친 310만 명 이상의 고도로 훈련된 예비군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거대하고 즉각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한국의 예비군은 80만 명의 예비군 병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나 200만 명의 예비군을 가진 러시아와 같은 주요 강대국의 예비군 역량보다도 훨씬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그 무엇보다도 소름 돋는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이 미친 국가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민간에서 군사로의 효율적인 기술 이전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미국만 해도 관료적인 절차로 인해 민간 기술을 군사용으로 적응하는 데 수년이 걸리지만 한국은 몇 달 또는 몇 주 안에 이러한 전환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무서운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기 때문이죠. 현대와 LG 등의 기술 기업에서 민간용으로 개발된 한국의 첨단 배터리 기술은 유사시에 한국군이 현장에서 조용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민간 기업의 군 분야에 대한 기술 확장으로 자신들의 배터리 기술력을 드론, 휴대용 레이더, 전기 전투 차량에 빠르게 도입했으며 그 외에 한국이 특히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인 최첨단 반도체 분야는 한국의 무기 성능을 극한으로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죠. 현대 자동차 그룹이 파트너십을 맺고 제작한 자율 전투 차량은 또 어떻고요? 현대는 한국군과 협력하여 구상부터 운용 시험까지 단 12개월 만에 완전 자율주행 장갑차를 빠르게 개발했고 이러한 자율주행 차량은 병사의 취약성을 크게 줄여 현재 동종 국가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효과적인 무인 작전 능력을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자율주행 군용 차량은 개념부터 현장 시험까지 3에서 5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기술력을 가졌고 동시에 얼마나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한국의 가장 두려운 기술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삼성전자와 하나가 협력하여 만든 AI 감시 시스템이죠. 삼성전자는 한국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밀리초 내의 적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첨단 AI 기반 CCTV 감시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덕분에 한국군은 적의 침투를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식별하여 국가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실시간 AI 강화 감시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는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병력을 더욱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어 상당한 이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정말 미친 국가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은 겁을 주면 겁을 줄수록 때리면 때릴수록 주눅 들고 겁을 먹기는커녕 더욱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미친 국가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중국, 러시아의 압박에 둘러싸여 있는 최악의 지정학적 환경을 가진 국가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좀 보세요. 북한은 2022년에만 40회 이상의 미사일 실험을 실시했을 정도로 지속적인 미사일 위협을 가했지만 한국은 이에 따라 미사일 방어 기술을 빠르게 업그레이드하여 2년 이내에 첨단 요격 미사일의 작전 배치를 달성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유사한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6년이나 거쳐 상용화함에도 말이죠. 물론 성능 또한 최고인데 한국이 개발한 KM-SAM은 현재 95% 이상의 미사일 요격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S-400의 70%, 미국의 패트리어트의 85%의 성능을 완전히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은 안보에 있어서 만족과 안주라는 것은 없다고 느꼈는지 2톤의 인상적인 탑재량으로 최대 80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현무포 탄도미사일을 신속하게 개발하여 배치했는데 문제는 이는 단 3년 만에 달성한 성과라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유사한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는데 일반적으로 9년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3배나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해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해군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이름조차 없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해군 압박이 거세지자 한국은 첨단 수직 발사 미사일 시스템을 갖춘 최초의 3,000톤급 디젤 전기 잠수함을 단 5년 만에 개발하여 배치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해군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13년보다 훨씬 빠른 수치고 한국은 단기간에 달성하기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전략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여 이 지역의 해군력 균형을 크게 변화시켰죠. 자, 이제 이런 무지막지한 나라가 전 세계의 기술 수주 사업을 독차지하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한국의 기술력에 의해 완전히 집어삼켜졌고 이대로라면 미국만 남은 상황이죠. 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도저히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분명 남이 문화나 훔쳐대는 원시 국가인데 도대체 이런 나라가 뭐가 우수하다고 미국을 넘어서니 많이 하는 거란 말인가요? 결국 저는 발언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쪽으로 뛰쳐나가 열변을 토하고 말았죠. 글쎄요, 한국은 일단 중국부터 이기고 와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명시되어 있는 무기 성능만 보더라도 중국은 한국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한국이 미국을 뛰어넘을 거라느니 하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아무리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해도 요즘 너무도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을 과대평가하며 이들이 마치 세계 최고라는 듯 말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현실은 미국을 뛰어넘을 국가는 전 세계에서 오직 중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악관 군사 전문가는 제 말에 그저 헛웃음만 짓는 이해 못할 반응을 보일 뿐이었고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은 미국인인가요? 아니면 중국인인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는 상당한 중국계 군인들이 복무 중인데 이들은 하나같이 중국을 찬양하며 호시탐탐 미국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당신도 그러한 불순한 무리들 중 하나겠죠. 그러나 잘 보세요. 전 세계 그 누구도 중국이 명시해놓은 무기의 성능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중국은 성능 조작 및 성능 뻥튀기로 사기를 치는 국가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의 무기는 명시된 성능보다 오히려 실제 성능이 더욱 우수하거든요. 이러니까 한국이 미친 국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K9 썬더 자주포만 해도 그렇죠. 2022년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대식 포병 시스템을 긴급히 요구했고 폴란드는 당초 1년 이내에 인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던 한국으로부터 K9 썬더 자주포 212문을 인수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협정 체결 3개월 만에 예정보다 9개월 앞당겨 K9 24대를 1차로 인도해 폴란드군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공식 사거리가 40km인 K9 썬더는 새로 개발된 장거리 탄약으로 50km에 근접한 거리에서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반복적으로 입증했는데요. 이는 계약사항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은 놀라운 수준의 업그레이드였기에 폴란드 전역을 깜짝 놀라게 했죠. 다른 국가들에서는 사거리 1km를 늘리고자 천문학적인 자본과 시간을 투자하는데 한국은 별것도 아니라는 듯 10km나 업그레이드된 성능의 자주포를 건넨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한국의 명시된 성능보다 오히려 좋은 미친 면모는 이에 큰 감명을 받은 폴란드로부터 K2 전차 1000대를 수출하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냈고
이로 인해 한국은 상당한 부를 쌓을 수 있었죠. 심지어 이번 계약을 담당하던 폴란드의 고위 사령관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군사 장비를 계약하면 기본 1년은 늦어지고 약속한 성능을 30% 줄이지만 한국은 1년을 빼고 20%의 성능을 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한국식 셈법이고 폴란드는 계속해서 형제의 국가 한국에서 무기를 수입할 것입니다. 라는 이례적인 발표까지 하는 등 한국은 폴란드와도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현대 롯템이 노르웨이에 수출한 K2 블랙팬서 탱크는 더욱 미친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주력 전차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현대 롯템의 K2 블랙팬서는 2023년 노르웨이 관리들에게 전례 없는 조기 인도와 약속된 능력을 뛰어넘는 성능으로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노르웨이는 주문한 탱크를 2년 이내에 인도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대 롯템은 생산 일정을 앞당기고 첫 번째 K2 탱크 배치를 예정보다 10개월 앞당겨 14개월 이내에 인도했는데요. 심지어 공식 문서에는 120mm 대포의 최대 유효 사거리가 4km로 나와 있지만 노르웨이는 군사 실험 동안 이 전차는 5km가 넘는 거리에서 일관되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명중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노르웨이 육군은 95%를 초과하는 거의 완벽한 작전 가용률을 보고했으며 이는 일반적인 나토 장갑차 평균인 약 80%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였기에 유럽 전역을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렸죠. 그러나 한국의 반응은 더욱 전 세계를 놀래켰습니다. 한국은 산악 국가라 5km가 넘는 평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확한 실험이 어려웠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 나라의 기술력은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거든요. 한국이 UAE에 수출한 청궁2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또 어떻고요? 청궁2는 공식적으로 최대 20km 고도에서 최대 40km 떨어진 목표물을 요격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시간 시험에서는 광고된 사양을 훨씬 초과하는 실제 요격 범위를 보여주었고 45km 이상의 모의 적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즉, 현재 폴란드가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며 한국 무기만 수입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이러한 한국의 명시된 성능보다 실제 성능이 훨씬 뛰어난 기이한 면모를 진작에 눈치챘고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 건 최고의 무기를 더욱 저렴하고 빠르게 구매하는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중국은 어떤가요? 확실히 양국이 명시해놓은 성능만 놓고 보자면 중국의 무기는 한국의 무기 성능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산 무기는 유럽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왜 중국은 유럽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꿈처럼 여기고 있음에도 유럽은 한국산 무기보다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중국산 무기를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일까요? 중국의 무기는 그저 동남아 및 아프리카 등의 가난한 국가들만 구매해 갈 뿐이거든요. 하지만 이젠 그러한 개발도상국들도 중국산 무기를 전면 수입 금지하는 추세입니다. 이들은 중국 무기를 10개 살 바엔 돈을 더 모아서 한국 무기 1개를 사는 게 더 이득이라는 것을 몸소 깨달았거든요. 일단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역사적으로도 상당한 앙숙관계고 서로의 국경지대에서 총격전까지 벌일 정도로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국을 선택한 파키스탄은 그런 인도 앞에서 자존심을 완전히 구겨버리고 말았죠. 중국이 발표한 중국의 JF-17 썬더의 스펙은 한국산 전투기보다 훨씬 우수한 명목적인 성능을 자랑했고 파키스탄은 부푼 꿈을 안고 저렴한 데다 성능까지 우수해 보이는 중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는데요. 하지만 파키스탄의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자체 엔진을 개발할 기술력이 없었고 러시아의 구식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엔진은 과열과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비행 중에 엔진을 정지시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결국 파키스탄 공군은 훈련 중에 추락사고로 여러 대의 JF-17과 숙련된 파일럿을 잃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심지어 파키스탄이 수입한 중국산 전투기는 1960년대에 설계된 인도 공군의 구형 미그 21 전투기에 의해 격추당하고 많은 말도 안 되는 사건까지 겪게 되는데요. 파키스탄은 차세대 중국 전투기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지만 60년 된 비행기에 의해 그것도 그렇게나 증오하는 국가의 전투기에 의해 처참하게 격추를 당한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산 JF-17 전투기는 레이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버그로 인해 적 항공기를 제대로 조준하지도 못했기에 파키스탄은 이러한 장식용 전투기를 전부 폐기 처분하며
돈을 아끼려다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즉, 중국이 밝힌 명목상의 성능은 전부 성능 뻥튀기 및 조작이었던 거였죠. 하지만 중국의 최악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나이지리아에 수출한 노린코 VP10 장갑차는 조그마한 충격에도 폭발하는 그야말로 자폭 장갑차의 면모를 보여줬거든요. 중국산 장갑차는 RPG의 조그마한 파편에도 그대로 파괴되어 차량 전체가 폭발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장갑은 기본적인 7.62mm 탄환조차 막지 못해 병력을 극도의 위험에 빠뜨렸고, 나이지리아의 더운 현장에서 계속 고장나는 엔진은 덤이었기에 결국 나이지리아는 중국은 나이지리아에 방탄도 되지 않는 방탄 차량을 판매했다라며 공식적으로 항의함과 동시에 모든 중국산 장갑차를 폐기 처분해버렸죠. 자, 이제 충분한 설명이 되었나요? 중국 따위는 거론조차 할 필요가 없는 국가라는 것이고, 미국은 오직 한국만 걱정하면 되는 겁니다. 중국은 한국의 상대조차 안 되고 1000년이 지나도 국제 무기 수출이 절대로 불가능할 테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중국산 무기는 그저 싼 맛에 사는 박리담회일 뿐인데 안정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방산 분야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발휘하겠어요? 당신은 전시 상황에서 무기가 고장나거나 스스로 자폭해버리면 얼마나 큰 피해로 작용할지 상상이나 해봤나요? 그러니 중국은 각종 싸구려 공산품 수출의 경우에는 저품질 저가 정책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무기 수출의 경우에는 이러한 저품질을 낮은 가격으로 뭉개는 정책 따위는 절대로 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숨과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데 도대체 누가 믿을 수도 없는 중국산 저품질 무기를 구매하겠어요? 자, 중국 이야기 따위는 이제 그만합시다. 아무튼 이런 한국이기에 미국은 넋놓고 있다간 그대로 한국에 먹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만 해도 그렇죠. 현재는 한국으로 파견 간 주한미군 중 대다수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통계까지 존재하는 상황인데 왜 미국의 군사기관들은 이러한 분석 자료에 대응하지 않는 건가요? 우리는 반드시 한국으로 파견 간 미군들이 한국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이유를 분석해야 할 것이고, 그러지 못한다면 미국은 10년 내로 한국에 완전히 먹히고 말 것입니다. 저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나 우수한 나라였다니 이건 도저히 믿기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 합리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백악관 전문가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띄워주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한국 따위의 소국이자 개발도상국으로 가기 위해 미국이라는 나라를 버리는 건 말이 안 돼 보였거든요. 특히나 저는 주한미군으로 파견 가 있는 동료들을 꽤나 많이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그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림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죠. 바로 제가 연락을 취하자 한국으로 파견 갔던 동료들은 죄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한국에서 눌러 살기로 결정했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왔거든요. 저는 이러한 상황에 완전히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미국은 수많은 중국인들이 불법적으로 건너오면서까지 살고 싶어하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목숨을 걸고 넘어오는 미국인들은 되려 한국으로 가기 위해 조국을 버리고 있다니 이건 중국의 위대함을 완전히 부정하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죠. 저는 이러한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고 직접 한국에 가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훈련소에서부터 꽤나 친하게 지냈던 데클런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고, 그는 안 그래도 혼자 살아서 적적하던 차였다며 제게 흔쾌히 자신의 방을 제공해 주겠다는 말을 건네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겨우 휴가를 내서 한국에 있는 데클런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혹은 한국에 단단히 세뇌를 받아서인지 한국에서의 정착이라는 잘못되도 아주 잘못된 결정을 내린 데클런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하지만 데클런은 그런 저를 보고 여유있게 웃어 보이더니 이내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오더라고요. 존, 너는 오랜만에 봐도 옛날과 똑같구나. 너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전혀 근거 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 사실 나는 내가 왜 그렇게 한국을 미워하고 무시하는지 이해가 안 가. 분명 미국은 전 세계 최강이고 많은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조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글쎄, 과연 삶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미국이 최강일까? 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아. 잘 봐. 내 생각대로 외국 기지에 배치된 대부분의 미군 병사들은 결국은 정해진 임무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미국으로 귀국하곤 해. 그러나 한국은 파견된 대부분의 병사들이 영구 체류를 결정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야.
다른 국가들로 파견된 대부분의 병사들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짜가 다가올 때까지 열심히 날짜를 세지만 한국에 주둔하는 많은 미군들은 자발적으로 파견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예 떠나지 않고 한국에 그대로 남는 결정을 하거든. 정말로 이러한 재미있는 현상은 우리가 휴가를 받은 상황에 더욱 여실히 드러나는데 대부분의 주한미군들은 휴가를 받아도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예약하기는커녕 지급받은 휴가여비로 오히려 한국 여행을 즐기곤 하지. 아무래도 너는 똥인지 된장인지를 직접 먹어봐야 아는 유형 같으므로 내가 직접 한국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야겠어. 그러고는 그는 현재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제가 짐을 풀기 무섭게 저를 억지로 끌고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의 행동에 기겁을 할 뿐이었어요. 미국에서 밤 11시에 나가는 행동은 그야말로 자살행위와 다름이 없는데 밤이 들이운 미국은 그야말로 우범지대의 절정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데클러는 거의 평생을 미국에서 산 미국인이기에 밤에는 절대로 외출하면 안 된다는 미국의 첫 번째 원칙을 모를 리가 없었죠. 그런데 그럼 그가 도대체 왜 이런 야심한 시간에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한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데클러는 그저 세상은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고 너는 우물 안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말만을 되풀이하며 저를 억지로 끌고 어디론가로 향하더군요. 그리고 그가 향한 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지하철이었기 때문이죠. 지하철이 이러한 늦은 시간에 운영을 할 리도 없었고 미국에서 지하철은 우범지대의 상징과도 같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용하지 않는 곳인데요. 그런데 데클러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를 지하철로 데리고 온 거라는 말인지 저는 그가 제가 한국을 욕했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건가 싶어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어가게 된 지하철에서 저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밤 11시가 넘은 야심한 시간에도 지하철이 멀쩡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심지어 한국 지하철은 미국과는 차원이 다른 깔끔함과 안전함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공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은 어떻게 된 게 매우 늦은 시간에도 위험한 기색이 일절 보이지가 않았고 특히나 새벽 시간에 여성 혼자 골목길을 걷고 있는 모습까지 보게 된 저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되먹은 국가인가 싶어 완전히 혼절하기 직전에까지 몰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자나 아이가 해가 지는 시간인 6시 이후에 집 밖을 나서는 건 자살행위로 여겨질 만큼 매우 열악한 치안 상황을 보여주는 게 현실이거든요. 물론 건장한 남성인 저조차도 해가 지면 절대로 집 밖으로 나서지 않으니 한국의 이러한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화로운 모습은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로서는 도저히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데클러는 완전히 넋이나가 입을 벌리고 있는 저를 재밌다는 듯 쳐다보더니 이내 놀라운 말을 건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표정을 보니 마치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보는 것 같아. 한국은 내 미국에서의 모든 삶을 부정해버리는 것 같은 충격을 주었거든. 일단 말도 안 되게 낮은 범죄율만 해도 그래. 한국은 전 세계 선진국 중 범죄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어느 시간에 어딜 가나 항상 안전하거든. 저기 봐. 우리 옆 골목길은 술집이 즐비한 번화가인데 저곳에서 술에 취해 싸움을 벌이는 사람이나 약쟁이나 노숙자 혹은 위험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어? 한국의 번화가에서는 그러한 수준 낮은 모습이나 술에 취해 싸움을 벌이는 모습도 절대로 볼 수가 없을 뿐더러 그저 밤을 즐기고 있는 안전하고 교양 높은 사람들의 모습만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야. 또한 저곳은 번화가의 거리임에도 매우 청결한 모습을 보일 뿐이지. 하지만 내가 한국에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점은 따로 있어. 그건 바로 한국에서는 총기나 무기폭력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미국만 해도 그래. 미국에는 2023년에 4만 명 이상의 총기 관련 사망자가 발생한 반면 한국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거든. 또한 한국에서 강도나 폭행을 당할 가능성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것이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지. 우리의 미국에서의 삶을 떠올려봐. 미국의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도시들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은 매우 흔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 총기를 구매해야만 했어. 또한 우리는 혹여라도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갈 때면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지를 항상 경계하며 길을 걸어야 했지. 우리는 건장한 남성의 군인들일 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닌 오후 9시도 안 된 시간이었음에도 말이야. 그러나 한국은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0대 학생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아무런 위험 없이 골목길을 통과할 수 있고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어.
저기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카페를 좀 봐. 카페 테이블에는 노트북이 덩그러니 놓여 있잖아. 아무래도 노트북 주인은 잠시 화장실을 갔겠지. 너도 알겠지만 미국이라면 주인 없는 저 노트북은 5초 안에 사라질 것이 분명해. 뭐, 미국에서는 주인이 있더라도 강도가 들어 강제로 노트북을 훔쳐가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지만 말이야. 그런데 너는 한국의 이러한 믿기지 않는 수준의 신뢰의 문화보다 24시간 운영되는 형태의 무인 매장이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더욱 놀라하는 것 같네. 사실 한국에서 이러한 형태의 무인 매장은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고 한국은 굳이 무인 매장이 아니더라도 꼭두새벽에도 모든 편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매우 편리한 국가야. 미국만 해도 치안 문제 때문에 무인 매장 따위는 절대로 운영될 수가 없고 해가 지면 편의점, 식당 등 모든 점포가 문을 닫고 문을 연 점포라고는 주유소가 전부지. 하지만 주의를 봐. 한국은 새벽 시간임에도 세탁소와 편의점, 꽤나 그럴듯한 식당과 카페 등 모든 점포가 멀쩡하게 운영 중이잖아. 세상에 이렇게나 편리한 국가가 또 있을까? 편의점에 갈 때 총에 맞을까봐 걱정할 필요조차 없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성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질을 상당히 올려주고 있고 이게 바로 많은 주한미군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한 채 한국에서 평생을 살게 되는 이유야. 저는 데클런의 말을 듣고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한국은 미국의 삶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아무리 한국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상태로 한국에 도착한 저라도 이 나라가 더욱 궁금해지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거든요. 특히나 그렇게 데클런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은 벌써 새벽 2시가 되어 있었음에도 데클런은 아무런 고민도 없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가진 국가라며 이건 대중교통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치안도 형편없어서 대중교통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한 미국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을 해오더니 이내 새벽 2시에도 운행하는 한국의 올빼미 버스에 탑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도 멀쩡히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시금 집에 도착할 수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극한의 수준으로 발전한 도시 모습에 데클런이 제게 말했던 것처럼 제 미국에서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으며 그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데클런은 이제야 편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된 제게 안부를 물어오며 제게 먼 길 오느라 배가 고프지 않냐는 걱정을 해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에 왔으면 한국식 BBQ는 반드시 먹어봐야 한다며 갑자기 스마트폰을 조작하더니 30분만 기다리라는 아리송한 말을 건네오더라고요. 저는 그가 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 건지도 이해가 안 가 그저 두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을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30분이 지나자 웬 초인종이 울리더니 이내 데클런은 자신이 한국식 BBQ를 배달 주문했다며 문 앞으로 배달된 음식을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음식 배달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특히나 그렇게 포장용지를 개봉한 삼겹살 요리는 음식의 퀄리티도 상당했기에 저는 이 정도로 멋진 요리를 새벽에도 빠르게 배달받을 수 있는 한국의 극한으로 편리한 환경에 다시 한번 경탄을 할 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새벽 음식 배달이 절대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평범한 음식 배달마저도 최소 1시간 이상은 걸려서 차갑게 식은 수준 낮은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는 게 다거든요. 물론 미국에서는 배달 기사에게 팁까지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므로 차가운 음식을 위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새벽 시간임에도 30분도 안 되어 배달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고 미국에서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퀄리티 높은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니 저는 이제야 데클런이 말한 한국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삶의 질이라는 게 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따뜻한 삼겹살에 김치와 마늘, 쌈장, 신선한 상추까지 포함되어 있는 배달 요리에는 도대체 저를 언제까지 놀라게 할 건지 김치찌개까지 포장되어 있는 경악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저는 분명 중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러한 삼겹살과 김치찌개 요리는 원래 중국 음식으로 이건 전부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도둑질한 음식이라고 배웠지만 실제로 맛본 한국의 삼겹살 요리와 김치찌개는 중식당에서 맛볼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준이 높았고 저는 결국 이러한 요리가 중식이라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그저 한숨을 쉴 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한국에 온 지 단 몇 시간 만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여겨지는 미국인들마저 왜 자신의 조국을 버리면서까지 기꺼이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우수한 나라였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갖춘 나라처럼 보였거든요. 특히나 데클러는 제게 다시금 경악스러운 말을 건네오기도 했는데요. 대다수의 주한미군들은 전역 후에 영어 강사 등으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지만 요즘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해졌고 이미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므로 그러한 영어 강사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이젠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려워졌다고 했거든요. 그야말로 한국에는 수많은 고급 인력과 자본이 몰리고 있으므로 한국은 계속해서 발전할 일만 남은 셈이었죠. 저는 이 나라가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까 싶어 두려움마저 느끼고 말았는데요. 분명 백악관의 군사 전문가는 한국을 그대로 두었다간 미국은 몇 년 내로 한국에 완전히 집어삼켜진다고 말했지만 현재 한국으로 모든 기술과 자본이 몰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직접 지켜본 저로서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갈 것도 없이 단 1, 2년 만에 한국과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분명 한국이 후진적인 국가고 이런 한국을 견제할 이유는 일절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곳에 왔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휴가를 연장하고 한국에서 추가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정말로 매력적이고 편리한 국가였고 특히나 어딜 가나 경계를 절대로 늦춰선 안 되는 각박한 미국에서 자란 저로서는 한국에서 지내는 경험은 그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을 정도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주었거든요. 결국 저는 한국에서 그간의 짧고 어리석은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고 제가 그동안 중국인들에게 속아 완전히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10년 이상은 앞서 있는 국가였고 아무래도 이 나라는 미국조차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